해? 박수를 기다리고 있었네. 그냥 막 바로 들어가. 음. 자, 전서란 무엇일까요? 전서. 가장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을 호자, 네. 좋을 호자는 이렇게 쓰죠. 어떤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좋다고 좋을 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 좋을 호자는 전서로 쓰게 되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합니다. 자, 전서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는 글자가 여기 계집여변. 이제 계집여라고 하면 안 되죠. 여자여. 과거에 있는 계집여라고 불렀는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여자를 의미하는 모습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모습인가요? 사람 모습이 보여지나요? 자, 그러면 어미 모자, 우리 어미 모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점을 딱딱 찍어요. 이 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시 전서로 쓰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합니다. 계집여, 여자여의 자연과 똑같아요. 차이는 뭘까요? 여기 점이 있어요.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나면, 잉태하고 탄생을 시키고 나면 젖가슴이 아이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가슴이 커진 큰 가슴을 점을 찍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글씨에서 점은 강조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가슴 부분의 유두가 아니에요. 가장 강조하는, 가슴이 커졌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할 때 점을 찍어요. 예를 들면 계집녀에 또자가 있어요. 이건 무슨 글자예요? 노예의 노자인데요. 역시 계집녀의 전설을 써볼게요. 계집녀의 또는 이렇게 써요. 전서요. 자, 이제 전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전서의 모습은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손으로 여자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삼는. 이렇게 전서를 보면 글자를 외우기 아주 쉬워요. 풀이가. 그러면 조로자의 의미. 자, 어떤 여인인가요? 아이를 낳은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아들자가 있죠.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좋다고 좋을 호자가 아니라 아이를 출산한 엄마의 손이에요. 이게 손이에요. 여기에 아이를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를 요 손처럼 보이죠? 이렇게 손이에요. 음.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이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 두 손으로 아이를 사랑스럽게 품어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처럼 아름답고 좋은 것은 없죠. 그래서 좋을 호자인 거죠. 자, 이렇게 좋을 호자를 다시 한번 전서로 적어 보겠습니다. 중심의 이 부분이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여자여이고요. 아들 자자 자영은 머리가 커요. 갓 태어나면 머리가 크죠. 팔다리보다 큰 머리. 이렇게 이게 바로 조로자예요.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조울호자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전서입니다. 제가 전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자를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게 바로 고문자학이라는,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대의 문자학, 옛날 문자를 이해하는 학문을 고문자학이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고문자학이라는 용어보다는 전서를 쓰면서 그 글자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자형들이 우리가 전각이라고 하는 전서, 이 전서를 통해서 글자를 새기고, 또 이 글자를 가장 상형성, 그 모습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전서, 전이라는 글자를 좀 어렵지만 한번 적어보고, 전서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 도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글자가 바로 전서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럼 그러면 전서전이라는 글자를 새겼어요. 한번 어떤 형태로 전서전자를 새겼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주는 점성이 있어요. 이 찍혀져서 떨어지는 이 점성, 저는 이 느낌을 되게 좋아합니다. 점성, 끈적하게 붙었다가 떨어질 때 자세히 들으면 소리가 나요. 쩍 하고. 인절미 쿵쿵 찍어 보셨습니까? 그런 느낌. 이 느낌이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네 글자예요. 여기 전서 전자가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 글자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전서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전서의 획에서 중봉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중봉에 대한 서예에서의 가장 중요한 중, 봉. 이 중봉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가장 중봉, 우리가 서예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중봉이냐? 획을 하나 이렇게 우리 서예 공부를 할 때 획을 하나 이렇게 그을 때 가장 가벼운 의미의 중봉은 이 붓끝이, 여러분 이 붓끝이 이 획의 가장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를 지나가게 한다는 의미. 근데 그 뜻은 그 형식적인 모습만 이렇게 바르게, 봉이죠. 봉. 붓끝이 모이는, 이 이렇게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가장 협소한 의미입니다. 협의고요. 광의는, 넓은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전서의 획에 들어가서 이렇게 획을 그었을 때 아주 살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획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중봉의 운필법이에요. 운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할 운자를 쓰는데,
이 붓봉을 운전하는 방법, 그 방법 중에서 획이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는 그 힘,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서예요. 그래서 전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형태적인 부분에서의 창의성, 상형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형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한자를 배울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이 전서는 이 필획, 서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봉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뿌리가 바로 전입니다. 서예에 있어서의 전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예의 가장 유명한 대가인 왕희지는 아주 큰 거위의 목선이죠. 자, 뭐 거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뭐 거위 몸이고 발이 이렇게 있다 치죠. 이 거위에 이 목 있죠, 목. 긴 목에 제가 획을 쓰듯이, 전서에 획을 쓰듯이 이렇게, 바로 이것이 중봉에 있어서의 살아있는 그 목선, 거위의 목에 튼튼한 힘, 살아있는 그 필획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거위를 왕이지가 아주 사랑했어요. 거기에 얽힌 옛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도사, 그러니까 유불도 할 때 도, 도교, 도교에 도사가 있어요. 이 도사가 어느 날 왕이지가 너무 유명해서 왕이지 글씨를 받고 싶어서 아무리 가서 글 하나 써주세요. 근데 거들떠 보도 안 했던 왕이지가 어느 날 마음을 바꾸게 돼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도사가 바로 왕이지가 거위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거위를 구해서 왕이지에게 주고 글씨를 받게 됩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마침 새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여기서 네 글자를 보면 어떤 글자냐 하면, 여기서 써져 있는 글자는 전서, 전이고요. 그리고 같을려. 전서는 뭐 같아야 돼요. 뭐 같아야 될까요? 들랴. 그리고 기러기 안자가 있어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세추가 들어가요. 전서는 뭐와 같다. 들. 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들야자인데 야생을 의미해요. 야생.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 생태계에서 야생적으로 저절로 살아가는 야생, 야생화, 꽃은 야생화, 야생의 기록이에요. 자, 전서가 매력적인 부분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세추자가 있죠. 우리가 전서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전서를 공부해 하면 더욱 우리가 흥미롭게 서예를 할 수 있는 배경은 이런 겁니다. 여기 세추. 이 세추자는 바로 새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새를 의미하는 글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세조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 세추자가 있어요. 둘 다 새를 뜻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러기는 꼬리가 길어요, 짧아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전서로 세추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 글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러기 안 보이십니까? 여기 기러기 안자에 이렇게 머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새 추자 자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러기 안자. 꼬리가 짧은 새를 새추, 그 이외의 새를 새조,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들야자는 보이시나요? 마을리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이 부분이 들야자의 오른쪽 부분. 자, 그러면 같을 여자, 바로 계집녀, 여자를 의미하는 여자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요. 오른쪽에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같을 여자예요. 전서는 야생 기러기와 같아야 한다. 야생 기러기에 약동하는 몸에서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왕희지가 사랑했던 거위의 이유를 바로 이 야안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전서는 야생 기러기와 같다라는 말, 이것이 바로 중봉을 우리는 많은 자연물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전서가 야생 기러기와 같다는 이 인장을 저는 어떤 그 중심, 리더십, 중용이라고 하는 느낌, 위아래 치우치지 않는 붓의 가장 절도, 선을 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봉의 우리가 서예를 쓰면서도 가장 중요한 인생관, 가치관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전여 같을여 야안이죠. 전여 야안, 이 작품을 여기 한번 찍어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동인 아파트라고 하는 대구에서 1969년에 세워진 대구, 어떻게 얘기할까요? 최초의 아파트라기보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새들이, 조금 전에 기러기인데요, 서식지, 저는 서식지, 삶의 공간으로서의 아파트가 투기나 어떤 부의 어떤 상징, 비교의 대상으로서의 아파트가 아니라 삶을 사는 공간으로서 정말 야생 기러기가 잠시 머물렀다가 하는, 우리는 왜 소유를 하면서 서로 비교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게 되는데, 대구에 있는 이 동인 아파트가 현재 지금 제가 작업을 하는 이 공간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공간을 1동부터 5동까지 5동이 있었는데 적어도 한 동이라도 지켜보고 싶어서 그 공간을 지켜보려는 예술 활동을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인 아파트에 7그루터기가 있어요. 잘려버렸죠. 그걸 배경으로 리사이클링 인형극을 제가 각본을 쓰고, 제가 리사이클링 인형극을 하는 사람들 요청해서
동일 아파트 현장에서 마을 사람들과 제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동하는 분들을 모시고 인형극을 했는데, 그 인형극이 바로 이 생태에 관한 환경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인형극의 주제가 바로 이렇게 철새들이 이 신천에 와서, 지금 이 아파트는 현재 사라졌어요. 저희 지키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아주 세련된 멋진,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렇지만 마음은 조금 서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아파트로 바뀌어 버렸는데, 예전 동인 아파트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좀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1동, 2동은 두 개의 나선형이 있고 3동, 4동, 5동 하나밖에 없지만, 그 나선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저는 거기서 제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고 숨바꼭질도 하고 거기 연탄 배달도 도와드리고 리어카도 밀어드리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마침 저는 보면서 지금 야생 기러기라고 할까요? 이 철새들이 마치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처럼 머물러 가는데, 그런 사람들도 곧곧 이 아파트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그 나무에 서식을 한 새들이, 철새들이 배설을 하고, 아파트에 세워둔 차들이 매번 배설물로 더럽혀지는 것을 참다 못해서 서식을 못하게 나무를 잘라버렸던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한 게 된 인형극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그 어떤 묘한 느낌을 들었어요. 그때 또 제주도 난민 문제가, 예멘이죠. 아마 예멘에서 난민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에 이렇게 왔고, 우리도 난민 문제에 잠깐 시끄러웠던 사회 이슈가 있었죠. 그게 그 당시에 아주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새겨본 작품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서는 서예에 있어서의 전서의 획이에요. 획을 이야기한 고사이지만, 옛 이야기지만, 그 옛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 전서가 인간의 바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삶을 사는 공간으로서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중심, 그것을 전서의 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한번 왔다가 가는 철새 혹은 새에 대해 비유를 하면서,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삶을 살고 가는 그런 마음이면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이 작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는 굉장히 약간 짜릿짜릿 전율이 좀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 두 작품이 만날 줄 몰랐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그루터기를 보았고, 또 처음을 이야기하는 전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두 작품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 결합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전각을 찍을 때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동양의 작품들은 여백의 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 다 아시겠다시피 어떤 위치에 찍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그 작품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좋을지 한번 위치를 한번 이렇게 놓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품을 살리는 위치는 어디일까? 혹은 이 안쪽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중앙은 아닌 것 같죠. 중앙에 빨간색이 찍혔을 때 이 그루터기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위치? 여기. 혹은 비어있는 공간? 이런 것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와서 서식을 하고 또 삶을 잠깐 힘든 삶을 쉬어가고 또 다른 철새들이 와서 쉬어가고 가고 떠나고 이렇게 왔다 가는 자연스러움, 욕심내서 고집하고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머물러 갈 수 있는 공유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유 공간이면 어떨까? 왜 안 될까? 저는 중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고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계속 소유만 하려고 하고 내 것만, 내 가족만, 내 아이만 이렇게 바라볼까? 우리 모두의 아이고 우리 모두의 공간이고 공유를 하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동인 아파트에 잘려진 그루터기의 외로움을 한번 메꿔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 저는 이 자리가 두 개 중에 이 자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허전하니까 둘 중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쪽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눌려요, 이쪽이. 그러면 이 위치 정도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여기 한번 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선지가 아니어서 상당히 찍기는 잘 찍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오, 어울리나요? 자, 그러면 전선은 이런 철새들 들 야생 기러기와 같다라는 것을 찍어 보았고, 자, 이 잘린 그루터기를 탁본을 했어요. 탁본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의 측면에 새기고 화선지를 덮어서 두드려서 집어넣은 다음에 종이를, 그럼 튀어나온 부분은 글자들이죠. 새긴 글자들. 거기에 먹으로 봉을 만들어서 톡톡톡톡 치면 떠지죠, 글자가. 그 방식입니다. 이 동일 아파트 그루터기에 기억에 남기려고요.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루터기. 한번 기억에 남겨보고 싶어서 탁본을 떴는데 이 흔적이 생겼어요. 이 흔적은 너무나 큰 나무기 때문에 한 번에 톱으로 벨 수가 없어요. 왜요? 톱으로 들어가다 보면 물려요. 무게 때문에 눌려서 톱이 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까지 톱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흔적이 남겨진 것은 높이가 있거든요. 높이가 들어간 이렇게 톱이 들어간
들어간 느낌이고요. 그 높이로 인해서 남겨진 탁 보느라고 남겨진 흔적이 장인 공자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사람, 기술자, 장인, 그 장인 공자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서는 갑골문 대전 소전이라고 하는 큰 범주가 있어요. 은상시대 때 갑골문에 이 장인 공자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개의 갑골의 파편인데 거기에 보이는 장인 공자 자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그 파편들을 이렇게 조각난 것을 제가 다 그려서 이렇게 보이시죠? 짧은 획이 있고 세로 획, 입구의 형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장인 공자의 전서죠. 갑골문 형태의 전서의 자형은 이렇습니다. 이 장인 공자는 자오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써져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갑골문에서 가장 최초의 이 갑골문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 제정일치 시대이죠. 종교와 정치가 함께입니다. 제정일치. 제사 제자와 정치 정자에서 제정일치죠. 고대의 리더는 언제 비가 오고 언제 춥고 이런 천체의 어떤 기운을 미리 파악할 줄 아는 힘. 그래서 그게 제사죠. 종교.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였죠. 그래서 제정일치 시대에 처음에 이 공자, 장인 공자의 의미는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에요. 우리도 천지인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이 사람이 바로 고대의 리더였겠죠. 제정일치 사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삼족, 오 등등 새를 숭배할까요? 가야에서도 새를 숭배했었고 고대 사회에서 새를 숭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서를 야생 기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도 새잖아요.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소통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로 새를 상징을 했고 그래서 새를 숭배했던 거죠. 물론 다산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새가 아이를 많이 낳죠. 마치 뭐 현재 중국에서도 잉어를 굉장히 많이 그리는데 잉어가 다산의 상징인 것처럼 새는 다산의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장인공자를 보면서 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소통해주는 어떤 그 의미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 고대의 무당무, 무사 그리고 가장 그 하늘과의 소통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을 장인공을 썼어요. 근데 후대에 와서는 점점 특별한 기술이나 예술적 힘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장인이라고 부르죠. 기술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 동일 아파트를 다시 한번 생각했고 장인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늘의 기운, 우주의 기운을 읽고 나라를 다스렸던 리더. 지금의 기술자는 이 아파트를 만든 건축가. 자,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장인 공자에 보여졌고 지금은 사라진 동일 아파트. 하지만 이렇게 그 아파트를 지켰던
일곱 그루 나무의 그루터기를 보면서 이 나무는 바로 그 히말라야 시다 나무예요. 화렵수고 굉장히 가지가 튼튼하고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히말라야 시다 나무에 서식을 했던 그 백로들, 그 백로들을 서식을 도와주다가 죽어버렸죠. 그런데 이 나무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또 의미도 부여하고 도시 난민, 인간의 어떤 도시 난민, 돈이 없어서 살 곳을 잃어버린 난민 혹은 생태 환경 그런 서식이나 어, 짐승의 서식 혹은 인간의 어떤 주거 환경 이런 환경의 어떤 의미에서 한 번 더 기억을 할 수 있는 의미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업사이클링 인형극을 했었고 또 생명을 한번 지켜보고자 했던 여기서 생명은 살아있는 뭐 사람의 생명, 동물의 생명, 나무의 생명이기도 하고 이 동일 아파트의 생명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 평화와 행복을 어떻게 하면 서예로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예 작품을 했던 기록물이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오늘 새, 철새, 기러기, 야생 기러기와 같다라고 하는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각과 작품을 결합시켜 보면서 또 한 번 저의 가슴 속에 어떤 새로운 작업의 의미도 생기고 이 작품을 보면서 한 번 더 어떤 삶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가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